광주 양동시장 골목. 해가 지면 아버지는 집을 나섰다. 돌아올 때는 늘 새벽이었고 술 냄새와 피 냄새를 함께 풍겼다. 태시가 아버지 일하러 가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동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제 아빠 태양파 보스래. 낮이면 아버지는 방에서 잠을 잤다. 커튼을 쳐도 새어 들어오는 햇빛 사이로 아버지의 상처투성이 손이 보였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발소리를 죽였다. 아버지를 깨우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늘 당부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겨울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었다. 친구들은 의사, 선생님, 대통령이라 답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몰랐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피투성이었다.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물수건을 준비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나는 방문 틈으로 지켜봤다. 아버지의 등에는 칼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있었다. 태식이 봤냐?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내 방으로 걸어왔다. 피 묻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가 내게 한 유일한 조언이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버지의 이름은 내 앞에 항상 먼저 도착했다. 선생님들은 나를 문제아 취급했고 친구들은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지내려 했었다. 싸움을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피는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 민수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나치려 했다. 관여하지 말자고, 조용히 살자고 다짐했으니까. 그런데 민수가 울고 있었다. 제발요. 어머니 병원비인데.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내가 부끄러워하던 그 피가 끓어올랐다. 선배 셋을 쓰러뜨리는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주먹은 저절로 움직였다. 아버지가 밤마다 나가기 전 마당에서 연습하던 그 동작들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조용한 태식이 아니었다. 나는 태양파 보스의 아들이 되었다. 소문은 빨랐다. 하룻밤 사이에 학교 전체가 알았다. 1학년이 3학년 선배 셋을 혼자 쓰러뜨렸다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이러려고 주먹을 쓴 게 아니었는데. 야, 김태식. 3학년 양아치들이 옥상으로 나를 불렀다. 10명쯤 되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리더 격인 놈이 다가왔다. 이름은 강민호. 학교에서 제일 센 놈이라고 했다. 네가 우리 애들 팼다며? 선배들이 먼저. 닥쳐. 변명 듣자는 거 아니야. 민호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묘하게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다. 네 아버지 태양파 김철수 맞지? 소문은 들었어. 근데 아들이 이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랑 같이 다녀. 네 같은 애 필요해. 나는 손을 잡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왔고 매일 제안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가 또 당했다. 이번엔 다른 학교 애들이었다. 병원비를 다 뺏겼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 태식아, 도와줘. 너밖에 없어. 민수는 그날 이후 나를 의지했다.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수를 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선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주소 보내. 우리는 5명이 갔다. 상대는 10명이었다. 싸움은 금방 끝났다.
민호는 진짜 잘 싸웠다. 나도 뒤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피가 내가 부정하던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돌아오는 길, 민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김태식. 니는 재능이 있어. 이 바닥에서 살 재능.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낮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내 손에 묻은 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그저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엔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을 가진 소년이 서 있었다. 나는 태양파 보스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태양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나는 집을 나왔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내 모습을, 멍든 얼굴을, 피 묻은 옷을 보며.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나를 피했다. 같은 길을 걷는 아들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거였다. 엄마, 나 며칠 친구네 가서 있을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 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내 등 뒤에서 흐느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라리 이게 나았다. 어머니를 더 이상 울리지 않아도 되니까. 민호 선배가 숙소를 구해줬다. 충장로 뒷골목 허름한 다세대주택 2층. 방 하나에 6명이 함께 살았다. 모두 나처럼 집을 나온 애들이었다. 학교는 이름만 걸쳐놨고 실제로는 조직 일을 했다. 태식아, 오늘 서구 쪽 가야 돼. 돈 걷어야 하는 데가 있어. 민호가 말했다. 돈을 걷는다는 건 가게 사장들한테 보호비를 받는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방세는 밀렸다. 나는 민호를 따라 나섰다. 사장님, 이번 달 거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노래방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30만 원. 우리는 5곳을 돌았다. 150만 원이 모였다. 태식아, 네 몫이야. 민호가 20만 원을 건넸다. 내 손은 떨렸다. 이게 내가 번 첫 돈이었다. 땀 흘려번 게 아니라 협박으로 뺏은 돈. 그날 밤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 형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엔 아버지의 그림자가 더 짙어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돈을 걷는 일에, 싸우는 일에, 밤을 새우는 일에. 낮엔 잠을 자고 밤이면 거리로 나갔다. 아버지와 똑같은 삶이었다. 어머니한테 가끔 문자가 왔다. 밥은 먹고 다니니? 아프진 않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왔다. 숙소는 추웠고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다. 형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술로 추위를 녹였다. 나도 그렇게 했다. 18살 생일날 민호가 케이크를 사왔다. 태식아, 축하한다. 이제 진짜 어른이네. 어른. 나는 정말 어른이 된 걸까? 아니면 그냥 어른들의 세계에 끌려온 것뿐일까?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다. 돌아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었으니까. 나는 그저 태양파의 막내였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21살 봄, 나는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충장로 뒷골목 24시 김치찌개집. 우리는 새벽이면 그곳에서 해장을 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를 풀어내고 다시 낮잠을 자러 가기 위해.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피곤한 듯 보였지만 웃고 있었다. 김치찌개 하나요? 나는 시선을 피했다. 이런 여자애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자꾸 그 식당에 가게 됐다. 핑계는 많았다.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가까워서, 싸서.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어느 날 그녀가 말을 걸었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 알바를 한다고 했다.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보호비를 걷고 싸움을 하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매일 그 식당에 갔다.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얘기, 음식 얘기, 별것 아닌 얘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다. 내 삶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순간 같았다. 오빠, 손 다쳤어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어젯밤 싸움에서 생긴 상처였다. 나는 손을 감췄다. 괜찮아요. 넘어져서 그래요. 수진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걱정하는 눈빛.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여름이 왔다. 어느 날 밤 식당에 손님이 없었다. 수진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말하기 힘들면 괜찮아요. 수진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판단이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수진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민호 형이 놀렸다. 야, 김태식. 니 요새 웃네? 여자 생겼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수진이 내 삶의 빛처럼 들어왔다는 걸. 한 달 후 나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충장로 공원 벤치에서였다.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알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 눈빛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날 내 거칠었던 세상에 봄이 찾아왔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봄이. 25살 나는 아버지가 됐다. 수진과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작은 병원 산부인과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다. 3.2kg. 작고 붉은 얼굴. 민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아이는 눈을 떴다. 맑고 투명한 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눈.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닮아갈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다. 기쁨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이대로 살면 내 아들도 나처럼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요람에 누워 자는 아들. 작은 숨소리, 작은 손. 이 아이가 자라서 나처럼 밤에만 일하고 주먹으로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준이가 100일 되던 날 민호 형이 찾아왔다. 축하 선물로 금반지를 가져왔다. 야, 이제 니도 가장이네. 더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 더 많은 구역을, 더 큰 일을. 하지만 나는 망설여졌다. 밤마다 일을 나갈 때 아이가 울었다. 수진이 달래도 소용없었다. 마치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민준아, 아빠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다. 새벽 4시에 들어왔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다쳤어? 얼굴에 멍이 있었다. 오늘 밤 싸움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피 묻은 손, 상처투성이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이 있었다. 민준이가 돌이 되던 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과연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내 손을 만졌다. 상처투성이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었다. 아빠, 아야 해? 두 살배기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울컥했다. 아니야, 안 아파. 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말했다. 나 이 일 그만두고 싶어. 수진은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방법 찾아보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민준이가 자라서 우리 아빠는 뭐 해? 라고 물을 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길을 끊겠다고. 아들을 위해 나는 달라져야 했다. 26살 나는 조직을 떠났다. 민호 형에게 말하던 날이 기억난다. 술집에서였다.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태시가 나가면 힘들어. 이 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 알아요. 그래도 나가야겠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네 아들 생각하는 거 나도 안다. 조심해서 살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이력서를 썼다. 학력은 고졸. 경력은 없음. 자격증도 없음. 26해 동안 배운 건 주먹질 뿐이었다. 편의점, 공사판, 식당 주방. 다 떨어졌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고 뭘 할 수 있어요? 사장들은 그렇게 말했다. 한 달이 지났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민준이 분유값도 빠듯했다. 여보, 괜찮아. 조금만 더 찾아보자. 수지는 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불안한 눈빛을. 그때 퀵서비스 전단지를 봤다. 오토바이만 있으면 오케이. 당일 출근 가능.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 50만 원짜리 낡은 바이크.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다. 첫날 8건을 배달했다. 벌은 돈은 42,000원. 하루 종일 달려서. 두 번째 주 비가 내렸다. 빗속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고 바지는 찢어졌다. 하지만 일어나 다시 달렸다. 야, 왜 이렇게 늦어? 음식 다 식었잖아. 손님이 소리쳤다. 사과했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참았다. 그날 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때리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겨울이 왔다. 영하의 날씨에도 달렸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배달 왔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얼굴도 보지 않는 손님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하지만 괜찮았다. 이건 떳떳한 돈이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가 달려왔다. 아빠. 아들을 안았다. 땀 냄새가 났지만 민준이는 싫어하지 않았다. 아빠, 오늘 뭐 했어? 아빠는 일했어. 사람들한테 물건 배달해 주는 거. 아빠 대단해. 민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견디게 했다. 나는 더 이상 태양파의 김태식이 아니었다. 나는 퀸서비스 기사 김태식이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다. 31살 가을, 그날도 비가 내렸다. 퀵서비스 5년 차. 나는 이제 베테랑이었다. 골목길을 외웠고 지름길을 알았고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쑤셨다. 겨울엔 손가락 관절이 붓곤 했다. 여보, 오늘은 쉬는 게 어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비 오는 날이 더 바쁘거든. 비 오는 날은 콜이 많았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싫어했고 배달은 늘어났다. 오후 2시 첫 번째 콜이 왔다. 서구에서 동구까지 40분 거리. 비는 점점 거세졌다. 빗물이 헬멧 안으로 스며들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배달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30대 남자였다. 슬리퍼 차림의 추리닝. 뭐야. 30분 넘게 걸렸네?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비 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배달시킨 거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됐어, 꺼져.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 문을 다시 두드렸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주차장에서 헬멧을 벗었다. 거울을 봤다. 31살 남자. 얼굴은 햇빛과 바람에 그을렸고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무언가 무뎌진, 아니 무뎌진 게 아니었다. 단단해진 거였다. 그래도 오늘은 때리지 않았다. 혼잣말을 했다. 5년 동안 매일 되뇌던 주문.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다음 콜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12시가 넘어서 마지막 배달을 마쳤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샀다. 문을 열자 아들이 뛰어왔다. 아빠. 7살 민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빠, 오늘 비 많이 왔지? 안 다쳤어? 응, 아빠 괜찮아.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렸어? 비 오니까 걱정돼서. 아빠 대단해. 비 와도 일하러 가. 민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욕을 먹고 무시당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아들에게 물려줄 게 없었다. 땅도 돈도 이름도. 하지만 하나는 물려줄 수 있었다. 주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용기. 비는 밤새 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개고 있었다. 35살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다. 간암이었다. 마지막까지 술을 놓지 못했고 병원도 거부했다. 산길을 올랐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11살, 이제 제법 컸다. 아빠,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 글쎄, 복잡한 사람이었어. 묘비 앞에 섰다. 김철수. 간단한 비문. 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주먹이었지만 나는 민준이한테 다른 걸 남기려고 해요. 아버지를 용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요. 민준이가 절을 했다. 나도 따라 절했다.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야? 응. 그럼 나도 아빠처럼 안 살아도 돼?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당연하지.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아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집에 돌아와 수진이 저녁을 차려놨다. 김치찌개였다. 처음 만났던 그 식당의 맛. 여보, 통장 봤어? 응, 왜? 빚 다 갚았어. 그리고 7천만 원 모았어. 5년 만에.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픈 날도 달렸다. 한 푼 두 푼 모았다. 우리의 꿈을 위해. 이제 우리 식당 낼 수 있겠네. 당신 김치찌개 솜씨면 충분해.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밤 민준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왔다. 광주 야경이 보였다. 이 도시에서 나는 태어났고 잘못 살았고 다시 일어섰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잃어버린 시간들, 상처 입힌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다음 달 우리는 작은 식당을 열 것이다. 양동시장 근처 15평짜리 가게.
간판에는 수진이네 김치찌개라고 쓸 것이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떳떳하면 된다. 나는 더 이상 태양파의 김태식이 아니다. 나는 민준이 아빠이고 수진이 남편이고 곧 작은 식당 주인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는 끝내 자신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엔 미련이 많고 실수도 많지만 결국 남는 건 누군가를 위해 버텼던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입니다. 혹시 태식과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셨다면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소중히 담겠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소함이 누군가에겐 버팀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